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별도 촬영과 최고경영자 서밋 기조연설, 팀쿨 애플 CEO 접견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미중 정상은 에이펙에서 2번째 대면 회담을 갖고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고 이견은 무엇이었는지 집중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에이펙의 주요 행사인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에이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팀쿡 애플 CEO와 단독으로 만나서 우리 부품 기업과 애플의 공급망 협력을 보다 탄탄하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에이펙의 최우선 협력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가장 최근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영어 약자로 IPEF죠. 그 2차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영내의 공급망 회복 방안이 주 어젠다였죠? 예, 일단 영내 공급망 회복 방안 이 자체를 이번 아이펙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가장 주요 핵심 골자입니다. 우선 에이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공식적인 명칭 자체가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담론이라든가 경제적인 담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내의 인도태평양권에 있는 에이펙권의 나라들의 경제 협력 방안 이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대통령의 개인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회의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석자 없이 대통령만이 참석해서 자유로운 의제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제도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에이펙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 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중요하고 시적절한 의제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14개 나라 정상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5월에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급망 확대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도쿄에서 예, 했죠? 그렇죠. 도쿄에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3일과 14일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이 상황 이 외교장관 쪽에서 이야기하는 생계 분야가 완전히 이제 협력이 된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공급망 협정, 그 다음에 청정경제협정, 그리고 공정협정 이렇게 해서 핵심 광물 대화체.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고요. 예. 그와 함께 이게 공급망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과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국제 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고 상당히 전후의 감도는 이런 영내 환경에 있어서 공급망 확대는 우리에게 정말 둘째 가라면은 안 되는 서러울 만큼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적절한 아젠다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일정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그 모습이 자세히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바로 윤 대통령 내외분이 이 장소로 왔는데 지금 화동으로부터 꽃을 전달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아주 귀여운 예쁜 화동들 2명이었습니다. 네, 간담회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섞여 앉아서 좀 더 환영사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비전으로 전 세계에 10위 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북캘리포니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더 뜻깊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바로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활약은 미국 내 우리 한인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여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서부 미주 지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동포들이 초청이 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겁니다. 11년 만에. 한인 최초로 미슐랭 3스타, 이거 대단한 거죠. 요리계의 월드컵 같은 겁니다. 여기서 금메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코리 리 셰프,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황규빈 젤라인 회장 등 그야말로 쟁쟁한 동포들도 많이 참석했다고요? 네, 이게 대통령 순방을 가보면은 가장 먼저 있는 행사가 그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가는 행사가 동포 간담회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빈 방문하고 데이비드 캠프 때 방문을 했었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해가지고는 유엔 총회 때 방문을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처음 방문이니까 이번에 처음 방문이기 때문에 동포 간담회를 잡았던 거고, 해외에 나가면은 그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민간 외교관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성장하느냐가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동포 간담회는 이렇게 대통령이 그 도시를 처음 방문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저런 아까 영상에서 보셨었지만 저런 컨벤션 센터 같은 데다가 보통 200명, 3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 한인 회장 오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슐랭 3스타 그 코리 리 셰프 왔고요. 박원하 수석 무용수가 왔고, 또 한인 최초로 직선 시장에 당선되었던 강석희 회장이 왔다 그러고, 또 아까 한인 회장 인사말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대통령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대통령이 격려 말씀을 하시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영부인께서도 동포 간담회는 대부분 같이 참석을 하시죠. 네.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그야말로 우리 동포인 게 자랑스러운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한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로 이 경제 외교에 몰두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오후에 이루어진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입장 장면, 윤 대통령의 연설의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영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에이펙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에이펙에서 논의하길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일정한 자격과 학위를 갖춘 청년 과학자들에게는 비자 같은 걸로 이렇게 자유로운 왕래를 제한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물꼬를 트자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입장,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수출과 교육이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내에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이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펙 쪽에서 이런 어떤 그 공급망에 대한 확대 개선, 이 부분들은 글로벌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끔 확고하게 가자,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적지라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차대한 아젠다다. 그래서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청년 학자들, 과학자들의 교류를 비자 없이 면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워크숍을 하다든가 연구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물꼬를 틈에 따라서 글로벌 국제 공급망 자체가 확고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좀 더 이런 영내에 소위 에이펙의 21개국의 공급망 확대가 그렇게 견고해지고 물꼬가 트짐에 따라서 우리 쪽의 경제로서는 상당히 어떤 분위기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탄탄한 어떤 공급망 기조 자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 쪽에 보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비자 회장, 퀄컴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등이 해서 이 1,200명이나 참석을 한 그 CEO 서밋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깜짝 만남이라는 게 공개를 안 하고 예정에 없던 거란 뜻인데요. 그야말로 제국이라 불리는 애플의 후계자 팀 쿡 CEO를 단독으로 접견했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이 팀 쿡 CEO입니다. 대통령과 지금 악수하고 뒤에 박진 장관 모이고 있고요. 네,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기념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자리를 권해서 앉아서 저 장소도요. 이게 좀 즉석 만남의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런 장소였는데 자, 애플 측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걸 제가 깜짝 만남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30분가량 단독 면담이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 팀 쿡 CEO가 한국과의 인연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분 넘게 이 단독 접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먼저 CEO가 단독 접견을 요청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 저 팀 쿡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한국전 참전 용사라서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만남을 지금 요청을 한 것 같고 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협력 업체와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플은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 멘트만 보면은 앞으로도 뭔가 한국에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저 즉석 만남이 30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것까지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직 최상목 경제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한 걸로 지금 나오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협력업체와 정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지난 5년간 1,000억 불 이상의 거래가 성사돼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저 팀 쿡 CEO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앞으로 애플이 한국에서 투자를 얼마나 확대를 하고 한국과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뭔가 대통령한테 선물을 줄 게 있으니까 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그런 투자 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긍정적인 거라면 나중에 대통령실로 그 공식적인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상목 수석이 아마 얘기를 자세히 하겠죠. 자, 윤 대통령은 이어진 CEO 서밋 사전 환담 자리에서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GM을 이끄는 그런 그 CEO인데 수행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으로 그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GM 수석 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지난 3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굴지의 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 의사를 직접 대통령 앞에서 밝힌 셈인데 경제 효과가 당연히 기대되죠? 상당히 많은 기대 효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밝혔습니다만 92개 정상을 만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업제 1호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생에 대한 부분을 국정 방침의 중요한 어젠다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팀 쿡 애플사 회장 만났다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다 알려다시피 지금 애플사의 한 30% 정도 부품 조달이 국내 200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한국에 협력업체 없었다면 오늘이 없다. 그런 얘기 나온 거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기존에 만들어졌던 만남이 아니고 팀쿡 쪽에서 요청을 해서 만나는 거다 말이죠. 이런 것을 만나 본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여기 한국과 특별한 인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만났다는 것은 뭔가 투자 규모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대통령과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의 아민 수석 부회장이라든가 알프레도 비자사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난 것을 보면은 그 워딩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민 수석 부회장은 윤 정부들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켈리 피자사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왔다. VIP 그러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미일 삼국 간 교류 협력의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걸. 달라졌다. 네.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과 교류 자체가 외교적이라든가 환경적 요인에서 자유스러워졌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차원에서 팀 쿡의 애플사 면담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 GM의 아민 수석 부회장과의 면담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네요. 상당히 규제가 많이 풀렸고 소위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해졌고 예전처럼 동맹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교류 자체도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비자면 뭐 안 쓰는 사람이었고 저도 쓰는데 네, 그렇죠. 네. 한국의 소금융인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디지털화도 하겠다. 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윤 대통령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에이펙 둘째 날 일정의 하이라이트, 단연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방위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위 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멘트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현장 분위기 들으셨지만 계속 웃음소리가 납니다. 사실 웃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게 기시다 일본 총리가 현지의 교통정체가 심해서 20분이나 늦게 왔다고 해요. 지각을 한 거죠. 그런데 깍듯하게 윤 대통령에게 우리말로 사과를 했고 또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화답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6번째로 만났고 2달여 만에 또 대면했습니다. 자, 형제간에도요. 1년에 7번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만났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20분 늦었다는 거를 가지고 또 누군가가 외교적 결례라고 공격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네네. 저런 다자회의가 열리는 데서는 정상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 통제가 곳곳에서 많기 때문에 20분, 30분 늦는 거는 진짜 늘상 다반사고 어허. 원래 잡혀 있었던 정상이 안 와가지고는 그 다음 잡혀 있던 정상회의부터 먼저 하고 다음 사람은 또 급박하게 또 장소를 오픈을 해가지고는 또 회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네네. 그다음에 7번째 만났다는 게 3월 히로시마 그 G7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5월에 그 일본 총리가 방한을 했고요. 7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회의 때 만났고, 8월 데이비드 캠프에서 한미일이 만났고, 그다음에 9월 G20 인도에서 만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이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만났다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그 일본과의 관계는 지난 5년간 과거사와 죽창선동에 사실 묶여 있어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관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기는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항상 한일 관계의 스탠스가 달라지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 일부도 이런 점에서 어떤 비판의 시선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론을 보면은 일본과의 그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관해서 네.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다가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누군가가 뭐 죽창선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지지를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양국 관계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게 어떤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가 맞는지 아니면 정권 연장 배지를 위한 죽창 선동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형제보다도 더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쌓아간다면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하마스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신뢰로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랬죠. 이렇게 또 결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은 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한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있기 앞서서 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과 지금 정상회담. 이건 이제 정상적인 정상회담이니까 그 자리를 다 이렇게 마련하고 국기 배석자들이 저렇게 격식을 갖춰서 앉아서 대화를. 맞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페루는 우리 대한민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중남미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또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정상회담도 계속하면서 에이펙의 본격적인 일정에 윤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정식 세션,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 문제가 이 자유 토론으로 진행이 됐죠? 예,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회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 이걸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책임 있게 기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뭐 좀 진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무탄소 에너지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무탄소 연합 결성을 주창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에이펙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 환경 수단으로서 에이펙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진입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하는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정 에너지 대체로서 앞으로 수단 자체가 미래화되기 때문에 여기란 특별한 이니시티브 확산도 만들자, 이런 이제 제의를 했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기후격차 협소 자체는 원래 우리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3억 불. 네. 이 기후격차에 대한 취약국, 이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불을 공유를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책임 있는 기여,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내겠다라는 것을 에이펙 쪽에서 아예 공언을 한, 주장을 한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주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이 또 한 번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별도의 포토 세션,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따로 만나서 사진을 찍고 사실상 스탠딩 3자 정상회의를 하는 셈인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고 당연히 그냥 만나 사진 찍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 같이 찍고 우리끼리 또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사진 찍는 거 보통 친구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 유난히 더 친한 사람들끼리 한껏 더 찍거든요. 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미일의 어떤 끈끈한 공조와 유대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별도의 포토 세션을 갖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사진 찍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삼국의 정상 간에 뭔가 공유할 지금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렇게 별도의 포토 세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지금 사진 찍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G2 서밋이 있었죠. 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나온 의제들이 뭐냐면은 뭐 어떤 페타놀 그 마약류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그다음에 군사 문제, 군사 재개 합의가 됐다 그러잖아요. 조금 이따 미국과 하겠지만 중국은 좀 북한 하기 때문에. 문제도 나왔어요. 예, 북한 문제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관심사가 있는 그 공통 분모가 되는 거는 결국 이제 군사 재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합의 재개 문제 및 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중국 정상과 시진핑 정상과 무슨 얘기가 오갔고 앞으로 북한 문제, 동북아의 긴장,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중북러의 밀착으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문제에 한미일이 어떻게 같이 공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포토 세션을 찍고 우리는 같이 갈 것이다.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솔직히 중재자라고 말은 좋게 하지만 판을 깔아주고 결국 합의 테이블에서는 우리는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일본 간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서 그 합의 테이블 안에 플레이어로 나가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앞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물꼬는 충분히 트였고 그런 바탕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현지 언론은 사실상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스탠딩, 약식이지만 이루어지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나눈 주요 정보들이 공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다음 주제로 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세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회담을 했는데 무려 4시간이 넘게 만나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아쉬운 게 많다. 이견이 여전했다.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관심사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대놓고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강도가 상당히 센 말을 했네요. 일단 우리와의 동맹국 관계에 있어서 안보적 협약 자체를 성실하게 진행했다.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시진핑과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이게 결국 문을 닫고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핵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왔고 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군사적 거래 관계 이것이 안보리 상임위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 유엔 길이가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이게 중국의 입장은 뭔지 네. 여기서 분명히 하라라는 그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대답과 중국의 대응 자체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그 성실한 동맹적 약속 자체를 계속 지켜오고 있고 그것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시 주석은요, 시종일관 타이완 문제에는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주요 발언들, 대만 문제와 관련한 주요 발언들을 한번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어록들인데요. 시 주석이 수년간 대만 침공할 계획은 없다. 바이든 대통령, 대만의 선거 절차를 좀 존중해달라. 미군의 맞설 기술 제공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수출 통제로 중국 발전을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 도발을 자제하도록 그쪽이나 좀 힘써 주시오. 펜타닐 원료 제조회사 직접 단속하겠소.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가시들이 좀 돋쳐 있어요. 아니 지금 저 말풍선들을 다 읽으면은 회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수년간 대만 침공 계획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만 선거 절차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쳤잖아요. 그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는 용납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를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왈 지금 이 상태를 어지럽히는 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의 자치가 흐트러지는 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상태 대만은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대만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미국은 대만의 현 상태를 보호하겠다는 거니까 뭔가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우리 말을 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은 사실 저기서 NCND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맞설 기술 제공은 안 한다 그랬고 시진핑은 수출 통제로 중국 발전을 억제한다 그러는데 미국의 맞설 기술 제공 안 한다는 거는 맞설 기술 제공 안 한다는 거는 AI라든지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는 계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디커플링 아니라 우리는 디리스킹이고 다변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중국에 독점적으로 기대고 있는 전 세계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의 위협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에다 열지 않겠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거예요. 말은 바뀌지만 디커플링, 디리스킹 말은 바뀌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통제를 완전히 풀지 않으면 똑같이 들릴 수밖에 네. 없어요. 결국 대만이랑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해결책이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란 도발 자제토록 힘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대만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관해서 미국하고 제대로 합의가 안 됐는데 중국이 이란 도발 자제토록 힘써달라고 한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예. 하고 다만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펜타닐 원료 제조회사 직접 단속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 생산돼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양국 간에 큰 위험이 리스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공조해서 단속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 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는 지금 뭐 뭔가 성과가 있다고 보려면 군사 합의 재개된 부분하고 펜타닐 그 단속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만이 하나의 중국 안에 포함된다는 시 주석의 기존 주장은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그 그렇죠. 미국이 네. 떨떠름한 합의를 해준 건가요? 이 왜냐 그러면은요, 이 미중 회담 자체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에서, 이런 과정에서 바이든의 입장으로서는 이 행가 자체에서, 이 회담 자체를 성과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워딩 자체가 뭐 어제 오늘 새롭게 나타난 그런 워딩은 아닙니다. 아니죠. 계속해서 네. 통속적으로 이 중국을 대할 때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미국 여태 대통령들은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합의를 유지한다라고 네. 그동안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로서는 우리가 대만 침공에 대해서 2027년이다, 2030년이다 중국의 침공 자체가 이야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선을 그어줬다는 점.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 침공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국이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일본이나 우리 한국 쪽에 있는 미군들을 이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무역 사용에 대한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기회주의적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잠식시켰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두 정상의 만남이었다. 우리 쪽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또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유용했다. 시 주석의 솔직한 성격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오해 없이 상대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화는 소중하다. 자, 읽어보면 말은 화려한데 그 속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는 보통 그 개인에 대한 덕담은 와요. 근데 믿을 수 있고 솔직하고 직설적이라는 게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장점으로 얘기될 수가 있는 거지만 정상끼리 뭐 수출 통제 완화해달라 아니면은 뭐 군사 재개 합의하자 뭐 이렇게 대만은 우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받아들이기 힘든 오히려 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유용했다는 게 솔직한 성격을 의심하지 않았던 게 너무 솔직하게 자기네 그 패를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그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그러니까요.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두 분의 만남은 사실 오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하다 보니까는 예전부터 지난 정부부터 만남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해요. 근데 둘 사이에 오래 그 인연이 있었다고 해가지고는 성과를 바로 거두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서 뭔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지만 그게 어떤 그 자국 내의 안보 위협이라든지 또 경제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수출의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중국 경제가 빨간불이 켜져가지고는 뭔가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미국 자국민들의 이해관계와 부딪히면은 또 뜻대로 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다는 게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 둘 사이의 문제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자국민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아까랑 똑같은 답변으로 끝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해석이 아주 제가 볼 때는 더 발언 자체의 깔린 의미까지를 분석해 주신 것 같아요. 오게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퇴장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이고 뭐 아주 생산적인 회담이다 엄지척하고 나가는 그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 시 주석이 독재자 같냐 이렇게 갑자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국 매체들 난리가 났어요. 이 회담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6대4 정도는 미국 측 유리하고 4 정도는 중국 측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회담의 실질적 평가 자체가 영국 BBC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이든의 국리적 승리다라고 평가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이든이 내년에 있을 재선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거뒀죠. 왜냐 그러면 대만 침공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펜타닐이라든가 이런 마약에 대한 부분들 제재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같느냐라고 던진 이 질문에 독재자 같다, 독재자다, 독재자 이렇게 맞다. 단정을 네. 해버렸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도 국내적 승리에 대한 한 번 더 첨가시키는 승리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이, 결국 시진핑과의 그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국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동북아 패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합의는 했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전제는 바뀌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는 다르다. 네. 이런 부분을 확고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난 6월에 캘리포니아 행사장에서도 같은 질문 나왔을 때 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나라인 공산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한다면 시진핑은 독재자다,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묘한 달래기가 또 있습니다. 국내 언론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국은 지금 만나서 이렇게 잘 얘기해놓고 독재자라니 웬 말이냐 또 그러고 있습니다. 자, 미중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두 사람 명의로 나온 기후위기 공동 대응 성명으로 가름했다는 건지, 자, 얼음장은 좀 풀렸는데 이견은 여전했다는 뜻으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공동 대응 성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문제가 모였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합의가 된 것들이 이전의 상황에서 크게 진척된 게 군사 합의 재개됐다, 한라인 복원됐다, 이거 말고는 지금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그 이면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군사 합의 재개됐다는 걸 가지고는 공동 어떤 성명을 발표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서로, 저는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은 서로 간을 보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간을 본다. 네, 간을 보는 자리. 뭔가 결과물을 도출된 게 아니라 간을 보는 자리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미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평가를 하게, 언론이 어떻게 이거를 어떤 내적인 의미를, 이면의 의미를 추측을 하게 놔두는 게 낫지, 우리 이거밖에 간을 봤더니 나온 결과물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요건도 안 되고, 네. 오히려 양국 간에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 자리를 마련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어떤 수출에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재선을 위한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 성명을 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냥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문제 특사 선에서 얘기를 한 기후 위기 공동 대응 설명이요. 성명, 네.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노멀하게 내는 거죠? 어떤 외교적인 절차로 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그냥 가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하고 그 사유지인 회의장에서 산책을 하면서 환담을 했는데, 자,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의 아주 유명한 중국의 가수였죠. 생일 축하한다. 이 와이프가 이 버스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시진핑 주석은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억했느냐,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좀 일부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평리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크죠.
중국의 외교는 실질적으로 평양에 대한 조명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일 축하에 대한 부분을 평양 여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점들은 미국이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적 개선, 그러니까 동북아 패권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안보적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자, 저 산책 대화를 보면요. 시진핑 주석이 뭐 영어를 거의 못하는데 배석자 없이 둘이 갑니다. 저 거리를 언론이 재봤더니 1년 전보다는 조금 가까워졌대요. 1.8에서 뭐 2m 좀 가까워지기도. 그래서 그 거리는 좀 가까워졌는데 표정도 아마 보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사람 사이에 눈을 잘 안 마주쳤다는 얘기 있어요.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거보다 더 멀면은 사진 찍기 이상하지 않나요? 네. 예, 저 거리를 가까워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저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친 그것까지는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눈을 마주치게 이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주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때 걸어갈 때는 보통 앞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는 뭔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지나친 네.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고 또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일단 뭔가 갈등 관계, 양국 간이 충돌을 하면은 그 옆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다른 모든 주변국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그 갈등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봉합 자체는 됐고 가능성은 보이니까는 우리나라 운신의 폭은 넓어진 거고, 아직 해빙기까지는 아니고 완전히 매서운 한파였다가 지금은 한파 정도로 뭐 접어들었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긴장도 좀 완화될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북중 한미 구도 자체가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간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건설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날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한했을 때도 이런 어떤 냉전 체제, 이런 구도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이 양국 정상의 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들 그리고 성과물들 이런 것을 봤을 때 긴장이 완화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런 구도에서 중국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성과 중에 가장 꼽히는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냉랭했던 한중 외교에는 말씀하신 대로 얼음장은 좀 풀릴 가능성이 커졌죠? 네, 근데 얼음장이 풀릴 가능성이 커진 거지 아직 풀린 거는 아니고요. 한미일 북중로로 해가지고는 네 편 내 편은 좀 더 확실해진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전에 서로 긴장이 돼가지고는 어디 그냥 뭐 주먹 쥐고 있다가는 이제는 그래도 팔짱 끼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모드로 바뀐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의 그 동북아 정세 그다음에 북한을 대하는 문제가 우리나라는 빠지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오히려 그 운신의 폭을 우리가 스스로 좁혔다면은 이제는 한미일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 문제를 지금 너무 빨리 해결하고 어떤 치적을 쌓으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당분간은 한미일 공조와 연대를 통한 실리 외교에 집중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깝고도 먼 사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번 G2 회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전지현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학의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